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래저래 시장 안팎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고 있다는 점이 꽤 강하게 느껴집니다. 증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맛보고 있고 비트코인 역시 안정적인 반등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3,000달러를 뚫어내는 모습을 확인해주면서 추가적인 반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부근을 잘 지켜주면서 주간 종가 마감까지 잘 해준다라면 28,000달러까지의 랠리 가능성 이미 제시된 상태이고, 이후에 30,000달러까지 돌파를 해낸다라면 다음 강세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확연하게 분위기 반전이 이뤄진 모습인데, 그만큼 중요한 지지라인을 확보했다라는 점이 꽤 큰 의미 부여를 안기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대장이자 전환기적인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이더리움 역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50일 단순이동 평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강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코인데스크는 지금 이더리움 장기 지표가 여전히 약세를 가리키고 있다라면서 지나친 기대감은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심스러워서 나쁠 건 없으니까 어떤 근거들이 제시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는 SEC 관계자가 출석을 했는데 아주 그냥 한바탕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SEC가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적인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상식적 수준의 비판이 나왔는가 하면, SEC는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규제하면서 왜 XRP를 판매하는 거래소는 단속하지 않는 건가, 이런 되도 않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SEC를 이렇게 바보 멍청이 대접을 받게 만든 게리 갠슬러,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는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암튼 참 희한한 인간인데, 전반적으로 상황을 놓고 보면 이렇게 저렇게 되도 않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규제 명확성 입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암튼 참 상황이 골 때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펼쳐져서 그런지 리플 소송을 대하는 SEC의 막무가내 행태가 조금 더 강하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SEC가 이번에 XRP 홀더들의 법정 참여를 허락해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건 법원이 이미 법정 조언자, 그러니까 아미스 큐리에로서 법정 문제를 브리핑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에 이미 허락을 한 상태인데, 이걸 뒤집어 달라고 이제사 지금 와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서 나름의 확신을 다시 갖게 된 것은, 정말 SEC는 지금 소송 전략이 없구나, 이런 점이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반전 양상을 보여주면서 전해지는 소식들의 결도 조금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10,000달러 간다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건지 조용한 모습이고, 며칠 전까지 추가 폭락 가능성을 제시했었던 월가의 레거시 미디어들도 입장을 확 바꿔서 추가 반등 가능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봐도 결국 레거시 미디어 기사들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소식들 다 얹혀놓고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취사 선택을 해야 하고, 그럴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점 다시금 강하게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장중 24,000달러를 뚫어내려는 시도까지 포착이 될 정도로 비트코인은 지금 나름의 주도권을 쥐고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소폭 후퇴하면서 23,000달러 주변에서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무엇보다 22,000달러 200주 이동평균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주 많이 매우 무척 긍정적인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상승한 31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 이 단어만 지워놓고 봐도, 이 단어만 안 봐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은 어째 기분 탓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3% 전후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23,500달러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황소 세력이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거래자들은 지금보다 높은 일일 종가 마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고, 이럴 경우에 27,000달러에서 32,000달러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와 관련해서 유명 트레이더인 트레이더 XM의 분석을 인용했는데, 그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이번 박스권 상향 돌파는 앞선 박스권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선 박스권 횡보에서 비트코인은 5번에 걸쳐 저점 테스트를 하는 동안 단 한 번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했는데, 결국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스권 상향 돌파 전에 4번의 상단 저항 돌파 시도를 했고 결국에는 뚫어냈다. 이번 매수세는 좀 다르다라는 건데, 단기적으로 27,000달러에서 28,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긍정적인 톤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19,000달러에서 22,000달러 박스권 범위를 벗어난 것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22,000달러 위에 지속적으로 머물 경우에는 투기적 모멘텀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덜 공격적일 거라는 전망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지갑 솔루션 기업인 케이크 디파이의 설립자 줄리안 호스프는 우리는 모멘텀 변화를 목격했다. 그리고 모멘텀 변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한다의 선임 분석가 에드워드 모야 역시 일부 공매도 세력이 손을 들면서 비트코인이 22,000달러 레벨을 다시 얻어냈다. 연준의 긴축에 대한 전망이 완화되면서 지금 암호화폐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회복할 경우에 다음 강세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번 강세장에 시장에 유입된 사람들은 3만 달러를 회복해도 손실 상태에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회복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고 이건 다음 강세장의 출발처럼 보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비트코인의 단기 목표가 대체로 28,000달러 부근에 맞춰져 있었는데, 꽤나 시장 심리 자체가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1,500달러를 넘어서면서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가 여전히 약세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 주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이 1,5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서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1,300달러를 잘 넘어선 상태이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긍정적인 모멘텀 전환 신호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번 50일 단순이동 평균 돌파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설립자 KT 스톡튼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그녀는 이더리움이 50일 단순이동 평균을 넘어서며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건 단기 과매수 상황이 다시 나타나면서 반등 흐름은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상태 호전이 진행 중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중기 모멘텀에서 더 의미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심리적 레벨인 1,000달러와 2020년 9월의 고점인 490달러 사이에 중요한 가격 지지라인이 없다라는 것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장기 지표들이 약세를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혹여 1,000달러 아래로 후퇴할 경우에 500달러 수준까지도 줄줄이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보수적인 전망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과매도 신호가 나올 때는 조심해서 바라볼 필요가 물론 있겠지만 지금 엄청 의미가 큰 이슈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1,000달러 아래로 다시 빠진다, 500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정말 아주 너무 많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에서는 SEC 관계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SEC를 가운데 놓고 아주 그냥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참 어디서부터 꼬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먼저 리플 XRP 홀더들 사이에서 나름 히어로로 평가받으며 부상한 인물은 미국 공화당 하원 워렌 데이비슨입니다.
그는 SEC 집행국장이 의회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우리는 규제 명확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SEC는 강제적인 규제를 하고 있고 심지어 선택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힘먼 스피치를 콕 집어서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 힘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이 SEC의 윤리국 컨펌을 받은 것이냐? 이런 질문까지 시원시원하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SEC의 집행국장 거비어 그루왈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즉각적인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양반 거비어 그루왈 SEC 집행국장의 주장인데 그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갑자기 이런 요청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 인력 충원 이슈는 SEC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다. 많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인력 확대의 이유 가운데 하나라면서 125명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것은 뭐가 우선순위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인식이 없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을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미 없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명확성이 법적으로 확정이 되면 어디까지가 SEC의 관할, 어디부터가 CFTC의 관할 이런 게 명확해지고 이런 결과에 맞춰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면 될 일인데 지금 미국 의회도 관련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SEC는 인력 충원, 그러니까 세금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 꼬여도 지금 한참 꼬여 있다라는 점을 이번 하원 청문회만 놓고 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암호화폐 반대파로 꼽히는 민주당 하원 브래드 셔먼은 SEC가 XRP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역시나 다소 뜬금포를 날려서 주목받았습니다. SEC는 XRP가 증권이라면서 그렇게 소송을 결정을 했는데도 수만 건의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소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거래소 또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적극적인 SEC 규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인데 하원 청문회에서 겨우 이 정도 수준의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 중심의 시대가 더 이어질 수 없는 아주 단편적인 상황,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법을 먼저 제정을 해서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누가 규제권을 갖고 있는지 누가 이 규제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하지도 않고 단순히 이렇게 주장만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우왕좌왕 중심 못 잡고 논의하다가 과연 10년 뒤쯤 어떤 글로벌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 진짜 너무 궁금하게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이런 상황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SEC가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에 요청한 내용 하나가 꽤나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건 소송 전략이라기보다 거의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 전 사라 네폰 판사에게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제대로 얻어맞은 SEC가 이번에는 상급자 토레스 판사에게 법원이 XRP 홀더에게 부여한 아미스 큐리의 자격을 취소하고 존 디튼 변호사의 사건 참여를 제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거 보고 제가 뭐 해석을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와 SEC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진짜 뭐랄까 완전 또라이들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법원이 XRP 홀더들의 입장을 듣기로 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법원은 이미 진작에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XRP 홀더가 증거나 증인을 법원에 직접 제시할 수 없어도 그러니까 재판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어도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리플 소송 과정에서 XRP 홀더들의 직접 개입은 제한하되 이들이 법정 조언자 이른바 아미스 큐리에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브리핑할 수 있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여기서 아미스 큐리에로 역할을 하면서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인물은 당연 XRP 홀더 대변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인데 아예 이름까지 이번에 SEC가 콕 집어서 참여 제한까지 요청을 한 겁니다. 법원이 이미 한참 전에 명령을 한 것을 놓고 법원이 아미스 큐리의 입장 제출 데드라인까지 얼마 전에 밝힌 상황에서 이거 받지 말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반대할 거면 작년 10월에 결정이 내려졌을 때 반대를 해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설득력이라도 있지 이건 뭐 한심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상황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SEC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거의 100페이지에 달하는데 딱 첫 페이지만 읽어보면 더 읽기 싫어질 정도로 이 문서의 목적성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SEC는 존 디튼 변호사가 아미시 큐리에로서 법정 과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원은 법적 이슈에 대한 브리핑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아미시를 허락해야 한다. 사실성 판단을 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리걸 이슈와 팩추얼 이슈를 구분해서 골라가면서 아미시의 지위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SEC의 주장이 얼마나 한심한지 말도 안 되는 것인지는 아미시 큐리에 대한 정의만 봐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미시 큐리의 법정 조언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자발적으로 소견서를 제출해서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재판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도 한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법원이 XRP 홀더를 아미시 큐리에로 허용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SEC가 대체 그동안 얼마나 전략 없이 일회성 소송을 통해서 산업을 규제하면서 이 규제권을 남용해 왔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이따구로 일을 하면서 120명 넘게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짓거리고 있으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바라볼 사람은 아마도 브래드 셔먼 의원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반전 분위기에 맞춰서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